회사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결국은 퇴직할 때 보니까 아파트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이제 헌정하는 집이거든요. 월세는 지금 얼마 나오나요? 그때는 정도가 나왔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원룸은 정도예요. 네, 안녕하세요, 브릿지입니다. 오늘 브릿지 주제는 노후 재테크입니다. 노후 재테크 하면 여러분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아마 모든 분들 이렇게 대부분의 이제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하신 분들 건물주가 꿈이실 거예요. 작은 꼬마 빌딩 하나 지어서 월세 받고 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데, 사실 근데 굉장히 꼬마 빌딩은 멀게 느껴지죠. 과연 내가 빌딩을 짓고 빌딩을 매수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을 자주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내 옆집에 있는 아저씨 혹은 내 옆에 있는 은퇴하신 분들도 과연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그 이후에 꼬마 빌딩을 지어서 노후 대비를 하신 분입니다. 저희가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돈을 벌려면 꼬마 빌딩을 지어라, 이 책 저자이시고요. 이 서남석 신호건축 대표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꼬마 빌딩 은퇴하고 난 뒤에 어떻게 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좀 들어볼게요. 네, 직장 생활을 한 30년 했는데 갑자기 이제 퇴사하게 됐어요. 보험회사를 다녔었는데 나름 이제 창업 멤버였고 그 회사에 이 기둥 한두 개는 내가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한 임원을 7년 정도 했을 때 신임 사장이 오셔갖고 같이 지내다가 좀 서로 스타일이 좀 안 맞았어요. 영업 방향이나 뭐 조직 관리 뭐 이런 게 안 맞아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분도 그러셨는지 저한테 이제 그만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게 뭐지 그러고 이제 집으로 들어가서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자산도 별로 없고 수입도 이제 끊긴 거잖아요. 며칠 이제 집이 분당이었는데 탄천을 이렇게 왔다 갔다 뛰어다녔는데 다니다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01년에 꼬마 빌딩을 한번 매입한 적이 있어요. 시화지구에 그 매입을 했는데 3억 5천 주고 한 채를 샀는데 동생이 권유를 했었어요. 동생이 은행을 다니다가 해외 펀드 회사에 부동산 매각 팀장을 하고 있었는데 수익성이 괜찮으니까 해서 권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속 갖고 있었으면 좋았는데 3억 5천을 주고 샀는데 연수입은 한 6천만 원 정도 나왔어요. 굉장히 수익률이 높았는데 네, 그런데 그걸 1년 만에 제가 팔아요. 왜 파냐면은 그런 집들이 주변에 너무 많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가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1년 있다가 4억 갖고 팔고 월세는 한 그동안 임대료는 6천만 원 정도를 벌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 2년 있다 2004년도에 가보니까 그 건물이 한 7억 5천 정도 돼 있더라고요. 7억 5천이더라도 수익률이 한 8%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동생이 했던 얘기가 우리는 통상 건물 가격을 토지 비용 대 건축비 이렇게 합치면 건물값이라 그랬는데 그 친구는 수익률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5% 기준으로 역산하면 24억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아파트 갖고 있는 거 별 의미 없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제 옆에 있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이민을 갔어요. 그 돈을 가지고 친구 권유로 이제 주식을 했는데 친구 권유로 하기 전에 주식을 하기 전에는 제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한 3천 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액면 분할 했으니까 이제 지금 가치가는 얼마나 돼요? 지금 뭐라면 그때 한 1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았을까? 친구가 추천해준 주식은 뭐였나요? 그거는 이제 어떤 업종이었나요? 회사 이름은 아주 멋있습니다. IT라는 회사인데 상장 폐지됐어요. 건물을 매각했던 돈은 다 날렸고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그 직장 살면서 모은 돈을 또 그 친구가 미안하다고 이런 종목을 또 한번 해보라고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 종목으로 또 회사 생활하면서 벌었던 돈을 다 날리고 결국은 퇴직할 때 보니까 아파트 하나 달랑 있더라고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하나 2015년에 퇴사하셨죠? 네네. 생활비가 필요한데 이제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할까 하다가 과감하게 접고 꼬마 빌딩을 짓기로 결심을 했어요. 2016년도 7월에 이제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기로 마음먹으시고 네네. 사실 이거는 이제 제가 영하우스라는 게 이제 집사람한테 미안해서 이제 헌정하는 집이거든요. 저희 집사람 이름이 영이어서 너의 집. 그래서 영하우스인데 처음에 하나 지으려고 그랬었지 뭐 계속 지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거든요. 영하우스 원의 월세는 지금 얼마 나오나요? 그때는 800 정도가 나왔고 지금은 450밖에 안 나와요. 전세로 많이 돌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지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지으신 건지 이제 차례대로 여쭤볼게요.
자금 마련이 첫 번째일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은퇴해서 결국 은퇴할 때는 네. 분당에 있는 아파트 한 채. 네네, 그렇죠. 예, 예. 그거 어떻게 자금 마련하셨나요? 어떤 식으로? 결국은 이제 아파트를 팔아야 됐죠. 아파트를 제가 2004년도에 10억 주고 샀던 거예요. 나름 굉장히 애정이 가던 아파트인데 뭐 세금 내고 인테리어하고 한 11억 정도 들었는데 2015년에 팔려고 내놨더니 8억 중반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아파트를 뭐 11억 주고 산 걸 8억에 팔려니까 뭐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웠지만은 9호선 등촌역 근처에다가 한 채 샀어요. 그게 7억 8천 주고 49평 되는 9억을 사가지고 철거를 하고 이제 원룸 빌딩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비는 한 4억 7천 정도 들었는데 또 어디 가서 살아야 되니까 또 전세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등촌동에 있는 아파트를 4억 5천 주고 전세를 얻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아구가 안 맞아요. 모자릅니다. 네, 예. 예, 그래서 땅을 사고 나면은 은행에서 이제 건축 자금을 대출을 해줘서 4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전세로 가니까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3억을 전세 자금 대출을 받고 건축하면서 자금이 모자랐는데 모자른 건 건축 후에 보증금을 받아서 줬어요. 그때 모자랐던 돈이 한 1억 6천 네. 정도? 예, 그때 좀 힘들었죠. 첫 번째 집인 영하우스 1, 영하우스를 지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등촌역 인근의 땅을 이제 매입을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결국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아마 땅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땅을 그렇습니다. 찾기가 네. 되게 중요할 네, 것 네, 같은데 네, 네. 이 땅은 꼬마 빌딩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 좀 노하우를 좀 지금부터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그때 당시에 땅은 어떻게 해서 그 땅을 구하게 됐고 어떻게 찾았는지 네, 거기가 이제 역 가까운 곳이었는데 보니까 그렇죠. 그럼 예. 그 땅들을 어떻게 알아보시고 어떻게 좋은 땅을 살 수 있는지 그 전에 이제 꼬마 빌딩을 한번 매입했던 경험이 있었고 제가 이제 그 꼬마 빌딩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땅을 찾을 때 제일 고민했던 게 수원에 있는 대학가 근처에 꼬마 빌딩 지어짓고 있는 거 하나를 매입할 건지 아니면은 9억을 전철역 근처에 있는 9억을 하나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할 건지 네. 요거 갖고 고민을 했는데 그 수도권에 있는 그 대학생들이 있는 신축 원룸은 상당히 건물이 이뻤어요. 그리고 수익률도 괜찮았고 가격은 한 10억 5천 정도 했는데 월세가 72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등촌역에 있는 9억을 이제 사서 짓게 된 거는 이제 친구의 권하는 게 강했었고 전철역 근처가 이제 퇴출 매도할 때 좋다 결심을 했죠. 근데 지금 비교해 보면은 5년이 지났는데 수원에 지금 매입하려고 그랬던 땅은 네. 신축 원룸은 지금 한 매가가 11억 정도 하고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원룸은 한 21억 정도예요. 그만큼 땅이 중요하네. 땅이. 네, 땅이 중요한데 지금 꼬마 빌딩을 짓는 분들이 제일 어려운 것도 땅 찾기일 거예요. 그리고 땅 찾기가 꼬마 빌딩 짓는 거의 핵심이기도 해요. 꼬마 빌딩을 지을 때 이제 이 대부분 방 임대료나 그다음에 이제 매각 가격은 또 수익률에 역산을 하니까 막 대강 정해지는데 매입 가격, 건축비도 변동성이 좀 적은데 토지 매입 가격은 변동성이 커요. 제가 지은 땅들 보면은 건축한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땅 이렇게 얘기 들으면 어려우실지 모르는데 처음에 이쁜 땅이 있어요. 건축하기 좋은 땅. 그리고 건축하기 어려운 땅이 있어요. 근데 건축하고 나면은 괜찮을 땅. 이렇게 얘기 드리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제가 지은 영하우스 보면은 대부분 건축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건축하기 어려운 땅이 네, 이제 집 짓기 어려운 땅이라면은 건축 행위하기가 어려운 땅이에요. 이제 막다른 골목이라든지 좁은 골목, 그다음에 주변에 높은 건물이 있어서 일조권의 영향을 받는다, 도로 후퇴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 여러 사유 때문에 집을 짓는 사람들이 선호를 안 하는데 땅은 건축하기 좋은 땅을 사는 게 아니라 건축한 다음에 부가가치가 높은 땅을 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건축 설계사무소하고 가설계를 그려보면은 뜻밖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대표님은 친구 예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아는 사람도 없고 정말 맨 땅에 헤딩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결국 부동산을 찾아다니면서 부동산에서 좋은 땅을 소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받을 수 있는 노하우가 있나요? 어떻게 해야지 좋은 땅을 내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꼬마 빌딩 짓기 전에 쫓아다녔던 사부님이 계신데 저희 처가 근처 동대문이었는데 거기서 이런 꼬마 빌딩을 짓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은행에서 이제 나오신 분이어서 얘기도 잘 됐고 건축 좀 쫓아다니면서 배우게 다닌 적이 있는데 어떻게 소개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찾아간 건가요? 처가 근처여가지고 말을 건네고 장모님도 가까이 있고 그래서 뭐 얘기해 보니까 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꼬마 빌딩을 짓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땅 찾기였는데
찾는데 그분은 땅을 쉽게 찾아요. 어떻게 해서 찾냐면은 당신의 전속 부동산 중개업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개업자한테 부동산 소개료 복비 이외에 그분은 2천만 원을 더 주세요. 그래서 그 부동산이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땅을 계속 찾아다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2천만 원 벌기도 어려운데 무슨 2천만 원을 네. 복비로 더 줘. 근데 이제 저도 좀 지나면서 알게 됐지만은 이렇게 집을 짓는 경우에는 대부분 부동산 소개를 깎질 않아요. 집 짓는 사람을 좀 선호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분처럼 돈을 더 주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더 열심히 찾아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지역에 대한 것 여러 군데를 봐야 돼요. 내가 아는 지역 이외에 서울시에는 아직도 꼬마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이 여러 군데 있는데 자기 지역에 한정되면은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집을 지을 수 있는 땅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해요. 그래도 찾으십시오. 어떻게 찾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막 은퇴하신 분이 2천만 원 복비 더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은 어쨌든 부동산에 가서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네네. 관계를 타야 되는데 네네. 대표님도 새롭게 관계를 트는 부동산들이 있나요? 네, 보통 네. 어떻게 트시나요? 그런 저는 관계들. 이런 그 땅 찾기 때도 그렇고 이제 새 놓을 때도 그러고 제가 이제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부탁할 사항들, 뭐 매도할 사항들을 브로셔로 만들던지 부탁할 사항들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데를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돌입해서 접점을 찾다 보면은 얘기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형성되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어때, 저런 건 어때 하고 보다 보면 처음에는 좋은 물건 만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는 취미생활처럼 회사 다닐 때도 퇴근길에 부동산들을 들려서 차 한잔 모시고 퇴근했던 경우가 왕왕 있었거든요. 결국 이 땅에 건물을 새로 지어서 이 부가가치가 얼만큼 큰지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가설계를 대표님이 직접 해보셨다고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설계할 때 이제 도면을 그려보는 거하고 가설계하고는 좀 다른데요. 기초 도면이라는 거는 내가 그려보는 거고 가설계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이 집을 지을 때 어떤 게 있는지 검토하는 부분이에요. 설계를 가설계할 때 검토되는 것들은 뭐 일조권, 주차장, 주차 대수, 회전 반경, 용적률, 건폐율, 뭐 도로 후퇴 이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모르고 땅을 샀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니까 건축 설계 사무소에다 가설계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내가 모르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 의뢰할 때는 가설계비를 드려요. 아주 크진 않은데 얼마 정도 하나요? 보통 한 2, 30만 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땅을 가지고 건축사무소를 찾아가서 여기에 가설계를 부탁해 보는 건가요? 네네. 기본에 이제 네네. 매수인의 생각들이 있으니까 몇 층에 뭐 몇 개 방으로 해서 네네. 한번 설계를 네. 부탁합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다는 네. 거죠. 본 설계를 의뢰하기 전에 이걸 집을 짓는데 문제가 없는지 설계를 의뢰하는 부분인데 지금 뭐 가설계 가격은 잘 모르겠는데 한 20만 원에서 한 50만 원 그 사이가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를 크게 어렵지 않게 하는 이제 요새는 사이트들도 많고 책들도 많으니까 제가 집 지으면서 참고했던 거는 하우빌드라는 건축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다 의뢰하면 가설계도 해주고 견적도 내주고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그런 곳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을 찾고 이제 가설계를 통해서 이 땅에 부가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설계하기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 진짜 실제로 이 꼬마 빌딩을 어떻게 지을지. 자, 설계하기 할 때 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건축 사무소는 어떻게 찾았나요? 건축 사무실을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제일 모르면은 구청 앞에 가면 건축 설계 사무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부탁을 의뢰를 하셔도 돼요. 왜 구청 앞에 많이 있냐면은 구청에서 여러 가지 인허가업을 하기 때문에 건축 사무소가 있고 내가 짓고 싶은 집을 모델이 될 만한 집, 그 집의 집주인한테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물어보고 하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지인 통해서 할 수도 있고 현장 소장이 먼저 링크가 되면 현장 소장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같이 건축 사이트 그리고 뭐 책들 이런 거 찾아서 보면은 건축 설계 사무소들은 굉장히 많아요. 본인들의 지인들이 동창 중에 건축 설계 사무소 하는 사람들 꽤 있어요. 근데 좋은 건축 설계 사무소는 자기가 짓는 집하고 비슷한 케이스를 많이 해본 건축 설계 사무소가 좋습니다. 꼭 유명한 게 아니라 네네네. 그러면 여기 제가 봤는데 설계는 건축주가 직접 하는 것이고 건축사는 도와주는 것이다. 네네. 이렇게 책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집을 짓는 거는 건축사, 건축 설계사가 짓는 게 아니고 건축주가 짓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설계를 건축사한테 맡기고 이제 요구사항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정도 수준의 건물이 안 나와요. 전 재산을 투자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완전 올인인데 저는 이거 집 짓기 전에 뭐 사부님을 만나서 뭐 2개 정도 신축하는 과정도 봤지만은 유사한 집을 한 30
군데 정도 부동산 소개서를 통해서 이렇게 벤치마크를 했어요. 집, 건물, 안의 내용, 구조 뭐 이런 걸 하면서 메모를 한 것들을 건축할 때 반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참고했던 게 제가 지으려는 건 수익성 빌딩이기 때문에 수익성 빌딩은 외관이나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 세입자가 좋아하는 집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입자들을 모니터링하면서 어떤 집이 좋냐 그랬더니 일단 동일 가격 대비 넓은 거, 창도 좀 2개 있었으면 좋겠고 밝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벤치마크 했던 데가 이제 강서 지역이었거든요. 거기에는 그때 이제 승무원 분들이 있는 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마곡지구에 오피스텔이 많아져서 그쪽으로 많이 가지만은, 그때는 이제 승무원들이 있는 방을 가보니까 너무너무 방이 그 수납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들은 옷도 많고 신발도 많고 막 이래갖고 둘 데가 없어요. 그래서 넓은 수납 공간을 요구했는데, 수납 공간을 건축주들이 싫어해요. 왜냐면 수납 공간을 영하우스의 집들은 다 넓은 그 수납장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집이 좁아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하고, 화장실은 넓지 않더라도 샤워하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 주방은 좀 좁아도 좋다, 이런 걸 메모를 해갖고 그런 거를 설계 때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사할 때도 공사할 때 문제될 거, 하자가 될 만한 것들도 다 설계에 반영을 해서, 그걸 내가 평생 갖고서 이걸 임대소득을 받을 집이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인벌브를 제대로 못하면은 그만큼 집이 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기초도면을 그려가지고 건축사무소를 갔어요. 좀 웃긴데, 먼저 방을 그렸어요. 방을 이렇게 처음 집이 50평 정도 되니까 건폐율로 하면 한 30평 정도 되는 땅에 집을 지을 수 있는데, 계단이나 이렇게 복도를 빼고 나면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6평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좁아지면 안 되니까 6평짜리 방을 4개를 그려놓고 그걸 어떻게 효율화할지를 도면을 그린 거예요. 통상 집이라면 이렇게 도면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계단, 복도 뭐 이러고 집을 지으면은 방의 구조가 좀 이상한데, 방부터 그리면은 집의 구조가 이상해져요. 큐브처럼 됐더라고요. 큐브 이렇게 4개 해갖고 이렇게 해달라니까 이건 좀 어렵다. 근데 그런 의도를 밝혀야 됩니다. 그런 거를 충분히 반영을 해야지, 나는 좀 건축비가 더 들더라도 하자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떤 자재를 쓰겠다, 이런 것들 자기 포커스를 갖고 있어야지 좋아요. 이걸 팔집이라 그러면 그게 조금 덜 하겠지만은, 제가 체험 지은 집이 이걸 갖고 몇십 년 이제 임대료를 받겠다고 생각한 집이니까 무조건 하자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배관도 어떻게 할 건지 물어가면서 하는 겁니다. 이제 내부 배관이 있고 외부 배관이 있는데 뭐 이런 것들 들어가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건축주가 설계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대표님은 이런 지식들, 네네. 내가 설계를 하고 이런 지식들은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제가 그런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다 그러면 어쨌든 뭔가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책도 많이 보고, 제가 건축 관련된 책을, 제가 보험이 전공인데 대학원에서 리스크 관리를 했고, 이 건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은 집 지을 때까지 한 1년 사이에 본 책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몇 권 정도 대략 글쎄요, 산 거가 한 30권 정도 됐으니까. 사부님을 어떻게 잘 만났는데, 자기 꼬마 빌딩 짓기 전에 현장을 좀 경험해 보라는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네. 제가 사실 아는 지인이 없으면, 어떻게 그래도 현장을 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좀 현장을 볼 수 집 있을까요? 짓는 현장에 가서 건축분이나 현장 소장님께 얘기 드려도 돼요. 귀찮게 해드려도 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 예. 저 이런 사람인데 집을 짓고서 그러는데, 비타오백 한 박스 들고 와서, 그리고 주변에서 얼쩡대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는 그렇게 해서 여러 집들을 봤어요. 실제로 보셨어요? 시도해 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거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제 설계가 끝났으면 네네네.